2005년 10월 전라남도 해남의 한 주택에서 남편은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내, 걱정에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웠다고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 건 남편의 신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방송국 기상캐스터 박서연 32세. 이틀 후 진도군의 한 해안도로에서 그녀의 차가 발견되었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실종자 정보 제공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직접 나눠주었고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했으며 명절마다 장모님께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남편, 동네 사람 누구든 그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 여름도로 공사 현장의 포크레인이 폐양식장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수는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 땅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CCTV도 드물고 카드 결제 내역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던 시절에 묻혔던 진실이 5년의 세월을 거쳐 콘크리트 파편 틈새로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5년간 완벽했던 남편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그리고 그 눈물 뒤에 감춰진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0년 7월 14일 전라남도 해남군 외곽에 위치한 국도 확장 공사 현장은 아침부터 숨막히는 더위로 가득했습니다. 옛 양식장 부지에 쏟아지는 햇살은 살을 내는 듯 강렬했고 포크레인의 엔진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작업자 3명이 양식장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를 걷어내는 작업의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작업 반장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멈추라고. 장비 멈춰. 반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포크레인 기사가 레버에서 손을 떼고 조종석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김 반장, 왜 그래요? 뭐 문제 있어요? 장비 고장인가? 기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반장은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 사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질금질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파편 사이로 흙투성이의 무언가가 기분 나쁜 모습으로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길고 누런 조각으로 누가 봐도 나무뿔이나 돌멩이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뼈 아냐? 사람 뼈 같은데.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삽을 쥐고 있던 작업자가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조심스럽게 치우자 흙 속에 묻힌 뼈 조각은 더욱 뚜렷하게 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현장 소장이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저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포크레인 그늘에 쭈그려 앉아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남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분 후였습니다. 형사가 폴리스라인을 치고 양식장 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무전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긴급 출동 요청. 여기는 해남군 외곽 폐양식장 부지. 콘크리트 하부에서 인골로 추정되는 유골이 노출됨. 상태가 심상치 않음. 오후가 되자 전남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흰 방호복을 입은 대원들이 장비를 손에 들고 양식장 안으로 내려가 조심스럽게 콘크리트를 한 조각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60cm 깊이까지 파들어가자 비닐과 석회로 몇 겹이나 감싸인 유골 한 구가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골 곁에는 부식된 여성용 손목시계 한 점과 형태가 찌그러진 구두 한 짝이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시계 뒷면에 각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과수 대원이 핀셋으로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녹이 심해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이 시계를 소중히 간직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형사가 수첩을 꺼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이 땅 주인은 확인됐나? 누가 관리하던 곳이야?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토지대장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윤철수로 되어 있습니다. 1960년생입니다. 다만 윤철수라는 남자는 이미 3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양식장은 2003년에 폐업한 후 7년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번 공사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다는 거군. 누구도 이 콘크리트를 부술 생각은 안 했을 테니. 사건은 즉시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에 배당되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강태식 경위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폐양식장 콘크리트 밑이라 이거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강 경위는 즉시 국과수의 칙과 기록과 DNA 대조를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해남경찰서 관할 내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미제 실종 사건 리스트를 전부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쫓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7월 28일 애타게 기다리던 국과수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강경위가 팩스로 도착한 감정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그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칙과 기록 대조 결과 유골의 신원이 특정된 것입니다. 박서연, 1973년생, 2005년 10월 실종신고 당시만 32세, 방송국 기상캐스터, 사망 추정 시기 2005년 10월 중순. 강경위는 감정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곧장 자료실로 달려가 2005년 실종 사건 수사 기록을 꺼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표지에는 이미 수사 종결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자발적 가출 및 자살 가능성으로 처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강경위가 기록을 넘기며 종결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도군 부근 해안도로에서 박서연의 차량 발견, 남편 김도준이 제출한 아내의 우울증 진단 기록, 실종 지점 일대 CCTV 없음. 이것만으로 그냥 덮었다고 강경위가 전라남도 지도를 크게 펼쳤습니다. 유골이 나온 폐양식장은 해남군 외곽의 내륙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한편 박서연의 차량이 발견된 진도군의 해안도로는 그곳에서 직선거리로만 약 30km나 떨어진 바닷가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이 차는 바닷가에 버려두고 몸만 30km 떨어진 내륙으로 날아와서 콘크리트 속에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나 강경위는 수사 기록을 덮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남지방경찰청장 앞으로 재수사 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누군가에 의한 타살 혐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에서 정식으로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기 무섭게 강경위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대는 2005년 당시 이 사건을 최초로 담당했던 형사 최민호였습니다. 올해 58세 정년을 2년 앞둔 베테랑 경감입니다. 호추름이 몇 번 울리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민호입니다. 최 선배님 접니다. 강력계 강태식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강경위 웬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박서연 사건 기억하십니까? 2005년 기상캐스터 실종 사건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경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서연이라니 그 기상캐스터 말하는 건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네 선배님. 유골이 나왔습니다. 해남군 외곽 폐양식장 콘크리트 밑에서요. 국과수 감정 결과 박서연이 틀림없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짐이 겨우 내려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최 경감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나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꺼낼 게 있어. 최 경감은 수화기를 어깨에 낀 채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노트들 사이에서 낡은 수사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2005년이라고 쓰인 표지를 넘기자 빛바랜 종이 위에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준. 그 이름 옆에는 최 경감이 5년 전 볼펜으로 힘주어 적어 넣은 물음표 하나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경위. 그 남편 말이야. 김도준. 네. 기록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자였더군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그놈은 내 앞에서 한 번도 진심으로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 눈물은 흘리거든. 흘리는데 눈은 웃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 나쁜 느낌이었단 말이지. 같은 시각 해남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한 지방신문사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6월 발견 보도를 접한 이 기자가 먼지 쌓인 책상 서랍을 필사적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낡은 취재 노트가 한 장,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2005년 10월 박서연 실종 당시 남편 김도준을 인터뷰했던 날의 기록이 이 기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노트 한 구석에 이 기자가 당시 휘갈겨 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열하면서도 기사 속 자기 이름 표기 확인, 인터뷰 촬영 시 조명 각도와 카메라 위치 주문. 이 사람 지금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자기가 어떻게 비칠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위화감 있음. 이 기자는 노트를 펼친 채 잠시 그 메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경희는 전화를 끊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매직펜을 손에 들고 보드 정중앙에 굵은 글씨로 이름을 썼습니다. 김도준, 박서연의 남편이자 2005년 실종 신고자, 현재 43세, 여전히 해남군 인근 거주. 강경희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타깃은 남편 김도준입니다. 지금 당장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 동행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유골이 나온 폐양식장 소유주 윤철수와 김도준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는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파헤치도록. 형사들이 일제히 응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차가운 콘크리트 밑에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야 세상에 그 얼굴을 내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경희가 최경감으로부터 넘겨받은 2005년 수사 기록을 책상 위에 넓게 펼쳤습니다.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5년 전에 멈춰버린 시간의 흔적이 서류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은 2005년 10월 11일 화요일의 행적을 건조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날 K방송국에서 저녁 6시 기상예보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오후 7시경 방송국 숙직경비원이 관리하는 출입기록부에는 박서연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박서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김도준의 행적 또한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해남 시내의 직장에서 정확히 타임카드를 찍고 퇴근했습니다. 당시 김도준은 참고인 조사에서 담담하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거리 사서 집에 가서 된장찌개랑 조림을 만들어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서 걱정하며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파출소로 갔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이틀 뒤인 10월 14일 진도군 부근의 인적 드문 해안도로 갓길에서 박서연의 흰색 현대 아반떼가 발견되었습니다. 차문은 잠기지 않은 채 덩그러니 열려 있었고 조수석 시트 위에는 명품 핸드백과 지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단 하나 휴대폰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상황을 근거로 박서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바다를 찾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양경찰과 공조하여 부근 해역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끝내 박서연을 찾지 못했고 3개월 후 사건은 수사 중지로 종결되었습니다. 강경희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동료들 탐문 기록이 고작 몇 장뿐이라고. 2005년 당시 박서연의 방송국 동료들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인 질의응답서 3장이 전부였습니다. 강경희는 즉시 재킷을 걸치고 방송국 관계자들을 다시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K방송국에서 박서연과 같은 시간대 뉴스를 담당했던 아나운서 출신 김 씨였습니다. 현재는 방송계를 떠나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강경희의 연락에 기꺼이 가게 문을 닫고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서연 씨가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눈에 띄게 변했어요. 김 씨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추억에 잠긴 듯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래는 밝고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회식에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걸 피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못하면서 자꾸 시계를 쳐다봤어요. 남편분이 항상 로비까지 데리러 왔거든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가 아주 각별하게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강경희가 수첩을 꺼내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데리러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거의 매일이요. 로비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서연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벌떡 일어나서 채가듯이 데리고 나갔어요. 처음엔 다정한 남편이라고 부러워했는데 언제부턴가 서연 씨 표정이 영 어두운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김 씨의 증언을 꼼꼼히 메모한 강경희는 곧장 다음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2005년 당시 K방송국 경비 담당이었던 박 씨입니다. 박 씨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송국 경비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경희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박 씨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의 입에서는 조금 전 김 씨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훨씬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정한 남편이라고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박 씨는 경비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출입증 없는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로비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방송 중에 스튜디오 복도까지 들어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생방송하는 걸 팔짱 끼고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제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경비 규정 위반일 텐데요. 물론 했죠. 저 자신이 직접 2번이나 몸으로 막아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박 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어느 날은 박서연 씨가 남자 조명 스태프랑 복도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나 봐요. 안내 데스크까지 달려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 아내한테 무슨 수작이냐. 둘이 무슨 사이냐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보고 난리가 났었죠. 강경희의 펜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다른 직원들 퇴근할 때 자동문 열리는 틈을 타서 쥐새끼처럼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출입증 없이는 못 들어오게 막아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2005년 9월쯤이었을 겁니다. 박서연 씨가 방송을 마치고 일부러 저를 찾아왔어요. 본인이 직접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와서는 제발 남편 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인 출입 관리를 더 엄격하게 했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틈만 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집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강경희는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2005년 수사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박 씨의 이 결정적인 증언은 기록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강경희는 휴대폰을 꺼내 최 경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선배님, 강태식입니다. 당시 방송국 경비 담당 박 씨라는 사람을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김도준이 방송국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소란을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기록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 경감의 무거운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변명할 말을 찾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거기까지 파고들지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당시 사건 정황이 자발적 가출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거든. 게다가 같은 시기에 관할 내에서 여대생 연쇄 폭행 사건이 터져서 말이야. 위에서는 인력 전부 그쪽에 투입하라고 난리고 별 볼일 없는 단순 실종 사건에 매달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 최 경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고집이라도 부려서 더 파헤쳤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강경희는 씁쓸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다음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폐양식장의 소유주 윤철수와 남편 김도준의 관계를 파헤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원 조회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해남군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선후배 사이였던 것입니다. 윤철수가 1960년생, 김도준이
1967년생, 7살 차이의 동양 선후배라는 강한 연결고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강경위가 조회 결과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내의 뼈가 묻혀있던 폐양식장의 주인이 하필이면 남편의 고향 선배였다는 사실. 수사팀 회의에서 이 내용이 보고되자 형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데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군. 한선임 형사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강경위는 박서연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재확인하던 중 무언가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실종 당일인 10월 11일 오후 7시 23분, 박서연이 방송국을 나온 직후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는 남편 김도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K방송국의 선배, PD, 송지훈. 통화 시간은 무려 14분에 달했습니다. 강경위가 통화 기록 프린트 위에 노란 형광펜으로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실종 직전에 남편이 아니라 선배 PD랑 14분이나 통화했다. 이건 또 무슨 변수지. 강경위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송지훈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돌아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사 방향을 둘로 나눕니다. 제1팀은 남편 김도준과 양식장 주인 윤철수의 관계를 밑바닥까지 파헤쳐 주십시오. 돈거래 통화 기록 전부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제2팀은 강경위가 화이트보드에 쓰인 송지훈의 이름을 매직펜 끝으로 톡톡 쳤습니다. 실종 당일 박서연과 14분간 통화한 이 PD의 행적을 쫓습니다. 왜 마지막 통화 상대가 남편이 아닌 PD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강경위는 송지훈 PD의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송지훈은 2006년에 K방송국을 퇴사한 후 강원도 춘천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영상 제작 사무실에서 지역 행사 촬영이나 편집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제작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편집실 안에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작업하던 송지훈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확인한 송지훈은 순간 눈을 크게 떴지만 동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각오를 다진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박서연 씨와 오후 7시 23분부터 14분간 통화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강경위가 통화 기록 프린트를 테이블 위로 쓱 밀며 물었습니다. 송지훈은 프린트를 말없이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죠.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14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송지훈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모아놓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해진 청바지천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목을대가 크게 움직이며 침을 삼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고 저는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강경위가 펜을 놓고 송지훈의 눈을 집요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송지훈은 시선을 돌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작 사무실 밖에서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계약 갱신이 안 됐습니다. K방송국과의 기상캐스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어요. 계약 만료 통보. 강경위는 즉시 K방송국 인사팀에 확인 전화를 넣었습니다. 답변은 빨리 돌아왔습니다. 박서연의 프리랜서 계약은 2005년 12월 31일부로 만료 예정이었고 방송국 측은 같은 해 9월 중순에 이미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박서연 본인에게 구두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인사기록 카드 비고란에는 출연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방송환경 저해 우려라는 애매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방송환경 저해라. 이게 무슨 뜻이지? 강경위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K방송국 편성국장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퇴직하고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 전 편성국장은 전화기 너머로 거리낌 없이 내막을 털어놓았습니다. 아, 그거요. 박서연 씨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촬영 현장에 수시로 끼어들어서 소란을 피우니까 제작 스태프들이 죽을 맛이었거든요. 생방송 중에 스튜디오 유리를 쾅쾅 두드리질 않나, PD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고함을 지르질 않나. 박서연 씨,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본인은 오히려 피해자였죠. 9월에 인사부에 직접 보고서를 냈어요. 제발 남편 출입 좀 막아달라고. 하지만 방송국 입장에서는 외부인 관리 문제가 반복되는 출연자를 계속 안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골치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요. 결국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강경위는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박서연은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막으려고 스스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기 자신의 직장을 잃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방송, 이를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남편 때문에 잃게 된 것,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송지훈 PD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강경위가 송지훈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5년 8월에 송지훈이 박서연의 계약갱신 문제를 두고 편성국장실에 쳐들어가 책상을 치며 항의했던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박서연과 송지훈 사이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뽑아보니 2005년 7월부터 실종 직전인 10월까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강경위가 두꺼운 기록 뭉치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루에 10통이 넘는 날도 있군. 단순한 선후배 사이치고는 너무 친밀한 거 아닌가. 수사팀 회의실에서도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선 불륜 관계였던 것은 아닌가. 형사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자연스럽게 송지훈 PD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경위는 김도준을 다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조사실에 차가운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김도준에게 송지훈과 박서연의 관계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도준 씨, 아내분과 송지훈 씨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김도준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희미하게 떨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닦아내더니 목소리를 쥐어짜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그 사람에게 많이 의지했던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통화하는 것도 몇 번 봤고요.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아내를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아내니까요. 김도준은 끝까지 불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끝에 묻어나는 미묘한 뉘앙스와 나는 상처받았다는 듯한 표정은 수사팀이 송지훈을 의심하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치밀하게 짜인 각본처럼 수사팀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지훈 PD가 박서연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졌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실종 당일 마지막 통화 상대이기도 하고 사건 직후에 방송국까지 그만두고 몸을 숨기듯 틀어박혀 있고요. 이건 좀 더 깊게 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임 형사의 발언에 다른 형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강경위 또한 송지훈 PD의 실종 당일 알리바이를 철저히 검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최민호 경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퇴근 후 자택에서 쉬고 있던 강경위에게 걸려온 전화. 최 경감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강경위, 송 PD 쪽도 당연히 조사해야지. 하지만 김도준한테서 절대로 눈 떼지 마. 선배님은 아직도 김도준이 신경 쓰이십니까? 오늘 조사받는 걸 보니 상당히 진심으로 보였습니다만 최 경감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낡은 수사수첩에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5년 전에 내가 그놈을 처음 조사했을 때 이야기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서럽게 울더군. 눈물도 뚝뚝 흘리고 목소리도 잠기고 겉보기에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남편 그 자체였어. 그런데 말이야, 그 우는 방식이 뭐랄까 기계적이었어. 패턴이 있었다고. 눈물이 터져나오는 타이밍, 고개를 숙이는 각도, 목소리가 잠기는 포인트가 매번 똑같았어. 마치 거울 앞에서 수십 번 반복한 리허설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건 눈물을 흘리는 게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을 때뿐이라는 거야.
조사실에 혼자 있을 때는 태연하게 멍하니 있다가 형사가 들어서는 순간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울기 시작했지. 강경희는 펜을 멈추고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등줄기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걸 수첩에 전부 적어뒀어. 김도준 이름 옆에 커다란 물음표를 하나 찍어놨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입증을 못했던 거야. 형사가 간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전화가 끊긴 후 강경희는 잠시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는 송지훈과 김도준 두 갈래길을 동시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경희는 양식장 소유주 윤철수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의 인력사무소에 수배 전단을 돌리며 탐문을 진행하는 한편 K방송국 인사부의 서류 창고를 구석구석 뒤져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부 지하 창고 가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골판지 상자 속에서 박서연이 2005년 9월에 제출했던 내부 보고서 원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강경희가 증거물 봉투에 든 보고서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박서연의 단정하고 꼼꼼한 글씨가 A사 용지 3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입증 없이 방송국에 무단으로 침입한 날짜와 횟수, 스튜디오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생방송을 감시하듯 쳐다본 행위남자, 스태프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자신을 보고 안내 데스크에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들이 일기처럼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착과 감시가 반복될수록 방송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또 남편이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수반수 후 강경희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서연이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쓴 이 절실한 외침이 5년이나 깜깜한 창고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업무상 요청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서연이 남긴 SOS 신호였던 것입니다. 2010년 8월 중순 강경희가 송지훈 PD의 실종 당일 알리바이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수사팀 화이트보드에 붉은 매직으로 쓰인 글자들이 사실을 나열해 나갔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저녁 송지훈 PD는 전라남도 해남이 아닌 부산 시내에서 열린 방송 관계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시내 호텔 숙박, 기록 세미나, 참석자 명부에 적힌 서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서연과의 통화가 부산의 기지국에서 발신되었다는 통신사 기록. 세 가지 물증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송지훈 PD는 그날 저녁 물리적으로 해남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경희는 조사 결과를 프린트해서 수사팀 회의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송지훈 PD는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합니다. 용의자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해 주십시오. 회의실이 순간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대했던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지자 선임 형사가 턱을 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그럼 남은 카드는 뭐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강경희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신원조회 프린트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카드는 아직 한 장 남아 있습니다. 김도준입니다. 조사해보니 이 남자는 박서연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 씨라는 분으로 2001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 및 성격 불일치입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강경희의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형사들의 눈이 다시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희는 지체 없이 전처 최 씨의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최 씨는 이혼 후 고향을 완전히 떠나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마을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간판 페인트도 벗겨진 수수한 가게였습니다. 딸랑 소리와 함께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선 강경희를 본 최 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스팀 다리미를 쥐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경찰이세요? 무슨 일이시죠?
김도준 씨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 씨는 다리미를 황급히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몸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진작에 끝난 얘기예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드릴 말씀 없어요. 강경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파이프 의자를 가리키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도준 씨의 두 번째 부인 박서연 씨는 아시죠? 최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어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예쁜 분이라고. 그 박서연 씨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해남군 외곽에 있는 폐양식장 콘크리트 밑에서요. 5년 만에 최 씨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와들와들 떨리더니 무릎에서 힘이 풀린 듯 파이프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바닥 타일 무늬를 멍하니 바라보던 최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역시 언젠가 큰일이 날 줄 알았어요. 강경희가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게 물들며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은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최 씨의 힘겨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몰랐어요. 좀 과장된 사람이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사소한 말다툼만 해도 갑자기 무릎 꿇고 빌어요. 아니면 벽에 머리를 쿵쿵 찍거나 자기 뺨을 때리거나. 저는 처음에 제가 너무 몰아붙였나 싶어서 미안해져서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게 매번 그런 식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자해소동을 벌이니까 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최 씨는 앞치마 자락을 비틀며 말을 이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연락했나 봐요. 시어머니랑 동네 어른들이 들이닥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장 봐와서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빨래도 각 잡아서 개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수진이한테 힘든 마음 갖게 했습니다. 라면서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진짜로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진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다고. 매번 그런 식으로 제가 나쁜 년이 됐어요. 강경위의 펜이 수첩 위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글씨가 날아가듯 휘갈겨졌습니다. 그런 연극 같은 일이 어느 정도 빈도로 있었습니까? 다툴 때마다요. 그 사람한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천사 같은 얼굴이랑 문이 닫힌 후에 나오는 악마 같은 얼굴. 밖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 집 안에서는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탁소 창문 너머로 한낮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이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운 그늘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일이 있었어요. 최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과 상담을 받겠다고 했어요. 안 받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어준다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어떤 소견이었습니까?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연극성 인격장애,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지나치게 원하고 감정 표현 방식이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다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병이래요. 강경위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이거다 하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소견서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최 씨가 일어나 세탁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먼지 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과 함께 반으로 접힌 소견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무서워서 버리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언제 들이닥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강경위가 소견서를 받아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하인의 주목과 인정에 대한 극도의 욕구, 감정 표현에 과장되고 연극적인 경향, 자신이 인간관계의 중심에 위치하지 못할 때 극도의 불안감과 공격성을 보임. 의사의 소견은 최 씨의 증언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강경위는 소견서를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단서가 됐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씨가 세탁소 입구까지 나와 강경위의 등 뒤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형사님, 그 사람은요, 무대가 필요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인 무대가 없으면 숨도 못 쉬는 인간이라고요. 조심하세요. 차에 올라탄 강경위가 소견서, 사본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준에게 박서연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기상캐스터의 헌신적인 남편이라는 타이틀. 그것이야말로 김도준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던 것입니다. 촬영 현장의 무단으로 들어가 아내의 생방송을 감시하고 스태프에게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도 모두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이야말로 주인공임을 확인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박서연에게 계약 만료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박서연이 방송을 그만두면 김도준은 그 화려한 무대를 잃게 됩니다. 관객도 스포트라이트도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인 10월 박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대를 잃을 위기에 몰렸을 때 김도준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강경위는 수사의 방향을 남편 김도준에게로 완전히 좁혔습니다. 김도준의 2005년 10월 11일 행적을 분단위로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김도준이 진술했던 퇴근 후 곧장 귀가해 아내를 기다렸다는 알리바이가 사실인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된 김도준은 5년 전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8시쯤 고향 선배인 윤철수 형님에게 전화해서 30분 정도 안부를 묻고 이야기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시면 압니다. 김도준이 조사실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단정히 모아놓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05년 수사 기록에도 이 통화 기록이 김도준이 자택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강경위는 김도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김도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떳떳하다고 말하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경위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처럼. 조사실을 나온 강경위는 복도 끝 창가에서 최 경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선배님 알리바이의 핵심은 윤철수와의 통화 기록입니다. 윤철수가 키맨입니다. 이 인간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서울 인력사무소의 전단은 다 뿌렸나 연락이 올 텐데.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감이 좋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 경감이 자택 서재에서 낡은 수사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김도준의 이름 옆에 적어두었던 물음표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전처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견서가 5년 전에 막연한 위화감에 정확한 병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놈은 아내가 죽은 것조차 자기 비극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이야. 최 경감이 수첩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2010년 9월 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서울. 강경위가 쪽방촌을 땀으로 흠뻑 젖어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윤철수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좁고 악취나는 골목 안쪽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콜록콜록하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깡마른 몸에 눈이 퀭하게 들어간 남자가 문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윤철수 50세, 누런 러닝셔츠 차림이었고 좁은 방 안에서는 찌든 담배 냄새와 소주병 냄새가 뒤섞여
풍겨 나왔습니다. 강경희가 경찰 신분증을 내밀자 윤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 강태식입니다. 윤철수 씨 맞으시죠? 윤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해남군 외곽에 윤철수 씨 명의의 폐양식장 부지가 있죠. 알고 계시죠? 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전 거기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밑에서요. 윤철수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빙빙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에서 땀으로 젖은 손이 미끄러지며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윤철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지피는 데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라도. 윤철수가 황급히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서울 온 지 한참 됐고. 목소리는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온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경희는 윤철수의 떨리는 손과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놓치지 않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고인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의 공포에 질린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경희가 윤철수의 상세한 신원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금융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진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철수는 2002년에 양식업에 크게 실패한 후 고향 후배인 김도준에게 2천만 원을 빌렸고 2005년 사건 발생 시점까지 원금은커녕이자 한 푼 갚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강경희가 프린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빚이 2천만 원, 2005년까지 미상환. 김도준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군. 윤철수는 김도준에게 돈으로 목줄이 메인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 김도준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인지 김도준이 선수를 쳐서 지역 언론에 연락을 넣은 것입니다. 자신부터 나서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제안해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김도준이 눈가를 붉게 적시며 절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펜소리와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바빠졌습니다. 아내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송지훈입니다. 방송국 선배, PD라는 그 남자입니다. 아내와 그 남자 사이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5년간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도준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소름 끼치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살인범 송지훈을 체포해 주십시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사 사무실에서 이 기자회견 중계를 지켜보던 강경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차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송지훈 PD는 알리바이가 확인된 지 오랜데 대단한 삼류 연극을 하고 있군. 옆에서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던 최경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것 봐. 궁지에 몰리면 더 큰 무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눈물 연기를 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잖아. 전형적인 연극성 인격장애야.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 성에 차지 않는 거지. 강경희가 최경감을 돌아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선배님, 마지막 조서를 꾸며야겠습니다. 저놈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최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철수의 자백이 담긴 진술조서, 김도준의 주유소 카드, 결제 명세서, 국과수의 부검 감정 결과, 이 세 장의 카드를 가운데 놓고 최경감이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5년 전 이야기부터 꺼내서 그놈의 뒤틀린 자존심을 긁어주는 거야. 자존심이요. 그놈은 자기가 완벽하게 연기해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걸 인정해주면 우월감에 젖어서 방심하게 될 거야. 그 틈을 타서 네가 결정타를 날리는 거지. 강경희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경감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김도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도준은 최 경감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사님, 기억하시죠? 2005년에도 저를 조사하셨잖아요. 최 경감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포개 놓고 차분한 어조로 응수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때 김도준 씨가 아내분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내어 우는 걸 봤는데 저는 정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김도준의 눈썹이 희미하게 움찔했습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사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우는 유족은 셀 수 없이 많이 봤지만 당신만큼 진짜처럼 아니, 진짜보다 더 애절하게 우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까 기자회견 영상도 그렇고요. 누가 봐도 진짜예요. 주연 남우상 감입니다. 최 경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김도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김도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풀리고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연기력을 인정받았다는 만족감, 자신이야말로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우월감이 그 얼굴 위에 번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경위가 서류 3장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탁탁 소리를 내며 늘어놓았습니다. 윤철수 씨의 진술조서입니다. 2005년 10월 11일 밤 김도준 씨가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들고 양식장으로 찾아와 묻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날 오후 6시 12분 김도준 심영희의 신용카드로 양식장으로 가는 길목의 주유소에서 5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 아내를 기다렸다는 알리바이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입니다. 박서연 씨의 후두부에서 둔기로 가격당한 함몰 골절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사고도 자살도 아닙니다. 명백한 타살입니다. 세 번째, 김도준의 얼굴에서 조금 전에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카메라를 향해 결백을 호소하던 얼굴도 5년간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킨 남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텅 빈 가면 같은 얼굴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준은 3장의 서류를 잠시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도사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강경위는 싸늘한 눈으로 김도준을 내려다본 후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김도준은 변호사 접견 후에도 며칠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철수의 자백카드 결제 명세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인 김도준이 2010년 10월 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실, 강경위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도준이 테이블 위에서 깍지를 끼고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방송국 계약이 12월에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그만두면 나는 뭐가 되지?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강경위는 펜을 들지 않은 채 김도준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방송국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케이블 TV라도 좋은 이 방송을 계속하라고. 매일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도준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내라고 했습니다. 방송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을 거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무슨 방송이냐고. 김도준이 일단 말을 끊었습니다. 깍지 꼈던 손이 풀려 테이블 위에 힘없이 놓였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경위의 등줄기가 꼿꼿해졌습니다. 10월 초부터 말입니까? 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김도준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스케줄 노트를 읽어내리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철수 형님의 양식장을 묻을 장소로 정했습니다. 철물점을 2군데 돌면서 시멘트 내포 모래와 자갈석회 한 포, 삽 한 자루 두꺼운 비닐 시트를 샀습니다. 전부 현금으로요. 며칠에 걸쳐
제 차로 양식장에 옮겨놓았습니다. 여행 가방은 해남 시내 할인점에서 큰 여행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집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강경희는 수첩에 받아 적지 않고 김도준의 이야기에 그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램프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월 11일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도준은 시선을 천장에서 내려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렀고요. 오후 6시 12분 양식장 방면, 주유소에서의 결제 기록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양식장에 도착해서 미리 옮겨둔 물건들을 확인하고 양어장 바닥 상태를 점검하고 6시 40분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도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7시 반고기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차려놨다고 하고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에 현관 옆에 있던 아내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무엇을 꺼냈습니까? 휴대폰입니다. 뒷면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빼서 전화기 본체와 배터리를 제 점퍼 양쪽 주머니에 나눠 넣었습니다. 강경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배터리를 분리했습니까? 전원을 꺼도 배터리가 끼워져 있으면 위치가 추적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빼야 전파가 나가지 않는다고. 강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또 방송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시험을 봐라. 방송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냐고. 김도준이 테이블 위에서 손을 걷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아내가 숟가락을 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도준의 입술이 한번 움찔하더니 다시 열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잘렸는데 무슨 복귀야. 조사실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미판 위에 다리미가 놓여 있었고 제 손이 그걸 잡았습니다. 김도준의 눈이 테이블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뒤에서 한번 내리쳤습니다. 아내는 복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강경희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쓰러진 후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봤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아내를 넣었습니다. 김도준은 무릎 위에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양식장까지 몇 분이 걸릴까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강경희가 일단 펜을 놓았습니다. 8시 3분에 윤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지금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작업 순서도 전화로 다 알려줬습니다. 그 통화는 31분간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알리바이에 쓰려고 했던 겁니까? 김도준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선배에게 안부 전화를 건 것으로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경희가 수첩을 넘겼습니다. 양식장에서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밤 9시쯤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윤철수 형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양어장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여행 가방을 넣은 다음 석회를 뿌렸습니다. 석회는 왜 뿌렸습니까? 냄새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누군가 콘크리트를 부수더라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김도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비닐 시트로 감싸고 둘이서 손으로 시멘트를 반죽해서 그 위에 부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건 새벽 1시쯤입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고 김도준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장에서 윤철수 형님의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의 아반떼로 갈아타고 윤철수 형님은 제 차를 운전해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진도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핸드백과 지갑은 조수석에 그대로 뒀습니다. 아내가 직접 운전해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진도에 도착한 건 몇 시였습니까? 새벽 2시쯤입니다. 해안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내렸습니다. 윤철수 형님, 차 조수석에 타고
해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강경위가 수첩을 한 장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휴대폰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버렸습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의 해안도로에서 전화기 본체를 받아 쪽으로 던졌습니다. 거기서 다시 7km 정도 더 달린 다리 위에서 배터리를 따로 던졌습니다. 왜 나눠서 버렸습니까? 한쪽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쪽이 없으면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경위는 펜을 놓았습니다. 잠시 김도준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입니다. 복도 바닥을 세제로 닦고 다리미도 씻어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뒷정리를 다 끝내고 오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실종 신고를 했죠. 네. 신고 전화를 할 때 울었다고 기록에 쓰여 있습니다. 김도준이 일단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울었어요. 울어야만 했으니까. 조사실에 긴 침묵이 내렸습니다. 강경위는 녹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고 후 5년간 실종자 정보 제공 전단지를 나눠주고 라디오 인터뷰에도 나오고 명절마다 장모님께 전화도 했죠. 그건 뭐였습니까? 김도준이 조사실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얀 빛이 김도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기상캐스터의 남편이었습니다. 김도준의 입가가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소도 슬픔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후에는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이 됐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안 됐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힘내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김도준은 시선을 천장에서 내려 강경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그만두면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뻔했는데 아내가 사라지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아주었습니다. 강경위가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램프가 꺼졌습니다. 검찰은 김도준의 자백 윤철수의 진술카드 결제 명세서, 폐양식장에서 발견된 수제 콘크리트의 성분 분석 결과, 국과수 감정 결과, 그리고 박서연이 생전에 방송국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를 종합하여 김도준을 기소했습니다. 윤철수는 사체 유기 및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렇게 김도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심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김도준이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도준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방청석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윤철수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김도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갑 찬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김도준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김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김도준은 법정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김도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수갑 찬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최민호 경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경감의 눈이 김도준의 동작을 쫓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 손등이 눈가로 올라가는 타이밍, 목소리가 잠기는 순간 5년 전 취재진 앞에서 보았던 것, 재수사 때의 기자회견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최 경감은 시선을 돌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5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위장한 행위 피해자 유족을 기만한 행동을 무겁게 보아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김도준의 징역 20년이 확정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원 정문 앞 수십 명의 기자들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문이 열리고 박서연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이 다가가 질문을 던졌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고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서 남편이 아내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팔에 기대듯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는 어머니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아. 그것은 분노도 안도도 아닌 그저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연의 유해는 재판이 끝난 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라남도 남부의 시골 마을 밭 옆에 있는 작은 가족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파고 무언가를 심었습니다. 노란 국화였습니다. 생전 서연이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같은 해가을 최민호 경감이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일 최 경감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강태식 경위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최 경감이 수첩을 강경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갖고 있게. 강경희가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김도준의 이름 옆에 볼펜으로 적힌 물음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이 물음표가 마침내 답을 찾았네요. 최 경감이 텅 빈 책상을 한번 쓰다듬듯이 말했습니다. 어깨의 짐이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선배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희가 수첩을 두 손으로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경감은 한 손을 흔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방신문에 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자가 쓴 기사였습니다. 2005년 당시 김도준을 인터뷰하며 느꼈던 위화감이 처음으로 지면에 실린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사에 자기 이름이 정확히 표기되는지 확인하던 남자, 촬영 위치까지 주문하던 남자, 그 메모가 5년을 거쳐 활자가 되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단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사건 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송지훈 PD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줄곧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뒷줄 구석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춘천의 영상 제작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송지훈이 간직하고 있던 박서연의 마지막 통화 내용은 법정 증언을 통해서야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증인석에선 송지훈이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날 서연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송지훈이 증인석 앞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목소리가 한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송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증인석을 내려갔습니다. 해남군 외곽에 있던 패양식장 부지는 예정대로 국도 확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서연이 5년간 콘크리트 밑에서 잠들어 있던 그 장소 위에 편도 1차선의 도로가 깔린 것입니다. 매일 수십 대의 차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위를 지나갑니다. K방송국의 저녁 기상 예보 시간, 박서연이 서 있던 자리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캐스터가 내일의 날씨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서연의 이름은 방송국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남의 시골 마을밭 옆에 있는 작은 묘지에 어머니가 심은 노란 국화는 매년 가을이면 변함없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한마디 들었다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메일에도 평온한 빛과 고요한 시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